비극의 시작 2002년 한국 강원도 원상운의 평화로운 농촌 지역 청룡호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호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여 지역 주민들이 휴식과 낚시를 즐기는 곳이었다. 11월 초겨울 어느 날 호수 주변 주민들은 큰 비닐봉지가 호숫가로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봉지 안에는 큰 돌에 묶인 채 시신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로 이를 발견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세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마르고 연약한 노파였다. 그녀는 그날 호수가 평소보다 더 고요했고 비닐봉지가 떠오르기 전까지 그랬다고 기억했다. 그녀는 말했다. 그때 너무 무서워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고 모두가 불안해했죠. 원산군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 여정 원산군 경찰이 청룡호 수면 위에 떠있는 비닐봉지를 열었을 때 그들은 안에서 회색 외투를 입은 3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이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어 피해자의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탈색되고 수축되어 있었다. 이때 모두가 인식했다. 이것은 단순한 익사사건이 아니라 잔인한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신분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단서로 2가지만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숫자 03모의가 새겨진 라이터와 삼배로 만든 수제 팔찌였다. 이 두 물건은 특정한 배경을 암시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답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열어놓았다. 라이터는 철저한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보내졌고 03모의 숫자는 빠르게 경찰의 조회 목록에 추가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지역 번호이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새겨진 전화번호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수제 팔찌는 매우 수공예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마치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기념품이나 선물 같았다. 그때 누구나 이 세부 사항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는 여전히 많은 조각이 누락된 퍼즐의 작은 조각들일 뿐이었다. 회색 재킷이 유일하게 희생자의 몸에 남아있는 물건이었기에 경찰은 세심하게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재킷 가장자리에는 이전에 찢어진 어설픈 바느질 자국이 있었고 이는 많은 이들이 이 옷이 신원 확인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했다. 젊은 경찰 김선우는 회상했다. 라이터를 만졌을 때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에 어떤 신호를 남기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체 발견 초기 며칠 동안 수사팀은 강원도 전역의 실종자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 거의 100건의 보고서가 접수되었지만 청룡호의 희생자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추운 겨울밤 수사팀 전원은 경찰서에 갇혀 실종 기록을 뒤적이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이창호 팀장은 팀 회의 중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상자에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 하는 것 같다. 6일이 지나도록 모든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때 시신에 대한 생체학적 조사가 추가 단서를 제공했다. 희생자는 왼쪽 손목에 외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고나 힘든 육체 노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03부 5위라고 새겨진 라이터가 부산 지역 번호임이 밝혀졌다. 이는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수사팀은 즉시 부산의 실종자 기록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모든 일이 60대 여성 이름이 이명자가 신고하러 왔을 때 이상하게 변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 모르겠지만 제 아들 박민재가 3주 동안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강원도로 고객을 만나러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라이터를 정말 좋아했고 그 번호는 아마도 그의 것일 거예요. 이명자 할머니는 목이 맨 채 경찰에게 박민재의 사진을 건네며 손을 떨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박민재는 밝게 웃으며 이명자 할머니가 잘 알고 있는 라이터를 살짝 안고 있었다. 그 순간 조사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라이터는 작년 생일에 제가 선물한 거예요. 이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실제 시신의 세부 사항들은 그녀의 진술과 이상할 정도로 일치했다. 박민재의 손목은 몇 년 전 사고로 골절된 적이 있었다. 더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박민재의 동료들을 찾아갔다. 한 동료가 말했다. 민재는 항상 그 손으로 만든 팔찌를 차고 다녔어요. 이런 결말은 그렇게 명랑하고 성실한 그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죠. 경찰은 부산의 부모로부터 DNA 표본을 채취해 대조했고 결과는 35세 박민재가 피해자임을 확인했다. 이창호 반장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방 안은 적막했다. 그는 이명자 할머니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청룡호에서 발견된 시신은 할머니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말에 대답은 막힌 흐느낌뿐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두를 괴롭히는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누가 박민재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가? 유가족이 받은 것은 단순한 상실의 고통만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한 불안감이었다. 긴장된 수사 피해자의 신원이 박민재로 확인된 후 수사는 즉시 신원 확인에서 범인 추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상하게도 성실한 재무직원인 박 씨가 낯선 지역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 운명의 밤, 청룡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원산 경찰팀은 진실을 찾기 위해 모든 나무와 바위를 뒤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단서는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록에서 나왔다. 데이터를 통해 그가 실종되기 며칠 전 이상한 통화들을 발견했다. 그중 일부는 원산에 사는 42세 김승호라는 남자에게 연결되었다. 그는 공예품부터 중고품까지 온갖 종류의 물건을 거래하는 소규모 사업자였다. 김승호는 광범위한 인맥뿐만 아니라 잦은 도박과 쌓인 빚으로 지역에서 유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최근 박민재의 일정에 등장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경찰은 김승호를 찾아갔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간단한 진술을 했다. 네, 박 씨를 만나 업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은 매끄러워 보였지만 수사팀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의 집 근처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고 모순된 정황을 발견했다. 우연히 포착된 한 카메라에는 박이 실종된 밤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는 김이 초기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이창호 대장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김승호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사업 동료들의 보고서는 김승호가 상당히 까다로운 인물로 불투명한 행동으로 빚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승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증인이 말했다. 최근에는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큰 금액이 곧 들어올 거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술은 즉시 경찰로 하여금 박민재 사건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팀은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김승호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그들은 피해자 박민재가 착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38지를 발견했다. 김승호는 즉시 해명했다. 이걸 어딘가에서 주워서 누구 것인지 모릅니다. 그의 모호한 태도는 수사팀의 압박을 더욱 증가시켰지만 김승호는 여전히 박민재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김승호가 자주 거래하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일부 증언자들은 김승호가 박민재가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날 밤 청룡 호수 근처의 한 모텔에서 작은 카드 게임을 주최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한 모텔 직원은 김승호가 그날 얼굴을 알 수 없는 2명의 낯선 남성과 함께 있었고 이들은 숙박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모텔, 박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여겨지는 곳, 경찰 수사팀의 중심이 되었다.
김과 그의 동료들이 머물렀던 객실은 철저히 조사되었다. 법의학팀은 식탁 아래 카펫의 작은 양의 말라붙은 피를 발견했다. DNA 대조 결과 그 피는 박민재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김을 경찰의 압박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김승호의 얼굴에는 정신적 불안정의 징후가 드러났다. 그는 처음에 침묵을 지켰지만 끊임없는 수사팀의 질문에 결국 흐트러졌다. 순간적으로 김은 외쳤다. 난 그저 몰린 탓에 그랬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 말은 전환점이 되어 김승호로 하여금 박 씨가 자신과 다른 두 공범이 미리 계획한 재산 절도의 표적이 되었음을 인정하게 했다. 김은 모든 아이디어가 사기와 폭력죄로 이미 수감된 적이 있는 박두식이라는 자로부터 나왔다고 단언했다. 박두식과 또 다른 한 명이 김과 함께 박민재를 업무용 현금을 지참한 채 모텔로 유인해왔다. 김승호가 점점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수사팀은 남은 두 공범을 찾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특히 범죄 현장에서 항상 교묘하게 증거를 지웠던 박두식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고 청룡호 학살의 끔찍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의 단편적인 자백은 오히려 경찰팀의 결의를 더욱 불태웠다. 이 범죄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고 짙은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 순간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고 이창호 팀장은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리는 단순히 박민재를 위한 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우리 자신을 위한 정의를 찾고 있는 것이다. 끔찍한 자백 3개월간의 끊임없는 추적 끝에 김승호는 마침내 북한 국경 근처의 작은 도시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연속적인 신문을 진행하며 조금씩 그의 이야기를 해체해 나갔다. 처음에 김은 침묵을 선택했고 박민재의 죽음과 관련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강도 높은 질문과 점점 쌓여가는 증거들이 그가 만들어낸 무죄의 이 겉껍질을 서서히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신문에서 김의 시선은 흔들렸다. 그의 손은 경찰이 제시하는 상황 앞에서 계속해서 떨렸다. 한 수사관이 엄중한 목소리로 김승호, 당신은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휴게실 카펫에 묻은 피가 누구의 것인지 당신도 알고 있지요, 그렇죠? 라고 강조하자 김의 모든 방어막은 무너진 듯했다. 그는 갑자기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탁자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김은 누구라도 귀를 기울이게 될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겠어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백은 처음에 망설임에서 시작해 청룡호 숫가의 운명적인 밤에 대한 적나라한 세부 사항들로 이어지는 급류처럼 흘러나왔다. 김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움도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마치 그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어조였다. 우리는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계획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김이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돈을 원했을 뿐이에요. 박두식 때문이었죠. 모든 건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제게 민재를 유인하라고 큰 거래가 있다고 속이라고 했어요. 민재는 너무 순진해서 제가 진짜로 계약하고 싶어 하는 고객이 있다고 믿었죠. 경찰은 김의 진술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박 씨가 청룡호수 근처 모텔로 박두식의 카드게임 제안으로 유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중에 큰 비즈니스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민재가 앉자 카드게임은 곧 함정이 되었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계속 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 큰 금액은 중요한 금융계약에 투자하려고 민재가 준비해둔 돈이었다. 그가 돈을 주기를 거부하자 두식은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김이 말했다. 마치 모든 단어가 그의 마음에 꽂히는 바늘 같은 목소리로. 그는 민재를 몇 대 때렸어요.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그는 완전히 미쳤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한순간엔 그들이 말다툼하고 있었고, 다음 순간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죠. 김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다. 민재는 바닥에 쓰러져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죠. 그는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몇 초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신문의 침묵이 흘렀다. 수사관들 중 한 명이 진술을 들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때 내가 알았어요. 모든 게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그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옳은 일을 하는 대신 도시 큰 나에게 정리하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길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감옥에 끝날 거라고. 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우리는 밧줄을 사용했고, 그리고 내가 그를 도왔어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를 알고 있었어요. 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경찰은 김에게 시신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진술은 더 단절되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밤중에 민재의 시신을 청룡호수로 가져가 무거운 바위들을 그의 몸에 묶고 차가운 물속으로 던졌다. 그를 밀어낼 때 나는 감히 보지 못했어요. 김은 속삭였고 그의 눈은 후회로 흐려져 있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김은 무서운 침묵 후에 계속해서 말했다. 민재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의 조카 휴 우도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을 보내도록 강요하기 위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이 너무 가까이 수색하기 시작하자 도시 큰 발각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 아이도 처리해야 한다고. 김은 흐느끼며 17살 현우가 두식에 의해 공원 민재가 몇 일 전 버려진 바로 그 호수에 버려진 채 살해되었다고 말했다. 수사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김의 모든 말은 탈출구 없는 어두운 공기로 방을 가득 메웠다. 경찰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밀려왔다. 범죄자의 잔인함 때문만이 아니라 김승호의 놀랍도록 조용하고 나약한 침묵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단지 그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두 순무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술이 끝나자 이창호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을 떠났다. 몇 분 후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무언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무력한 고통의 폭발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 이는 결국 부에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한 가지가 분명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한 명, 음모의 주모자, 이 바깥 어딘가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범죄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정의가 집행되다 김승호의 충격적인 자백과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마침내 박민재와 현우 조카를 잔인하게 살해한 공범 전원을 검거했다. 이는 단순한 정의의 승리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수사팀과 사회가 거의 희망을 잃었던 고통스러운 보상이기도 했다. 김이 체포된 후 몇 주 내에 경찰은 신속하게 나머지 두 공범인 박두식과 간구진의 흔적을 추적했다. 실제 강도 살인 계획의 주동자인 박두식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조 서류를 사용해 법의 손길을 피해 도망쳤다. 수사팀은 모든 구석구석, 가장 작은 골목길까지 뒤졌으며 도시의 보안 카메라부터 관련된 은행 거래까지 샅샅이 조사했다. 수사팀, 특히 이창호 팀장에게 압박감은 계속 커져갔다. 수사 과정 내내 그의 눈은 피로함을 드러냈지만 꺼지지 않는 결연한 의지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내부 회의에서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날카롭게 말했다. 그자는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의 인내심이 그의 도주 의지보다 몇 배나 강하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박두식의 추적은 거의 2달간 지속된 가장 큰 도전이었으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힘을 소모한 매우 긴장된 수사였다. 결국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 경찰은 일본 보안기관으로부터 오사카의 작은 호텔에서 박두식이 평범한 노동자로 위장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범죄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 절차들이 진행되었다. 인천공항에서 박두식이 수갑에 채워지던 날, 수많은 기자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밀집해 있었다. 긴 복도를 지나 카메라 렌즈들에 둘러싸인 박두식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김이 묘사했던 그 거만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미디어 앞에서 그는 고개만 숙인 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구금시설 밖 군중들은 살인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재판에서 피해자 박민재의 가족들은 특별히 초대되었다. 거의 1년에 걸친 정의의 여정이 마침내 진범을 밝혀냈다. 박민재의 어머니 이명자 여사는 첫 번째 줄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의 모든 주름은 슬픔과 잠 못 이룬 밤들로 더욱 깊어져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박두식을 곧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고개를 들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재판정에서 박두식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인해 곧 김승호 같은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설득에 따랐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강요당했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모든 말을 비틀었다. 하지만 모순된 진술, 법의학적 증거, 그리고 김 자신의 자백이 그를 범죄의 주모자 역할에 확실히 묶어놓았다. 재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변호사가 박두식에게 후회가 있는지 물었을 때였다.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 법정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고 판결문을 적는 펜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마침내 법원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2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주범 박두식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 끔찍하게 공범 역할을 한 김승호는 무조건적인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간구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역할로 인해 30년형을 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자 이명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수개월간 억눌러왔던 고통과 그리움이 조금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무거웠다. 내 민재야, 마침내 엄마는 정의를 보았구나.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리며 아들의 사진을 마치 부적처럼 꼭 붙잡았다. 이창호 반장은 법원 복도에 서서 무거운 노을이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 사건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악당들은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욕심과 냉혹함으로 흘린 피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젊은 수사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들이 섬기는 정의의 가치에 대한 상기였다. 그 후 청룡호는 점차 본래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주변 주민들은 좀 더 마음이 편해졌지만 그 해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한 번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박민재와 현우를 추모하는 기념식은 여전히 매년 호수가에서 열렸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은 정의가 비록 늦게 오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남아있는 여운 2002년 청룡호수에서 일어난 일은 원상훈 주민들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다. 한때 평화로웠던 이 땅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맑고 고요한 호수를 무심히 바라보지 못한다. 호수 주변에 사는 많은 이들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구조대가 운명의 비닐봉지를 인양했던
그날의 섬뜩한 한기를 여전히 느낀다. 이선재의 어머니 이명자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부산의 작은 방을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이 트라우마를 견디기 힘들어요. 민재가 책을 읽던 방 구석을 볼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를 상상하게 돼요. 매년 한 번 이명자 씨는 아들 민재와 손자 현우를 추모하기 위해 청룡호수를 찾는다. 그날이면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민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자발적으로 모여 호숫가에서 촛불을 밝힌다. 기도소리가 호수 위에 울려 퍼지고 흘러가는 촛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 같다. 빼앗긴 삶에 대한 애도와 떠난 이를 향한 영원한 충성을 담아.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들의 삶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았다. 수사팀장 이창호는 1년 후 사직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매우 간단했다. 더 이상 어떤 현장에도 발을 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이창호는 이 사건 이후 더욱 침울해졌고 눈빛은 항상 무거워졌다. 박민재와 현우를 살해한 사건은 그의 마음속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처럼 남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합니다. 라고 그는 젊은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마치 정의가 결코 상처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듯이. 젊은 경찰관 김선우는 이 사건의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이들 중 한 명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목격한 그토록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명자 할머니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고 오직 슬픔과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청룡호수 주변 주민들의 삶도 다소 변했다. 이전에는 호수가 항상 낚시를 하고 보트를 저어 긴 여름날을 여유롭게 즐기던 장소였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심지어 청룡호수 언급조차 꺼렸다. 그 지역의 아이들은 호수 근처에 가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두 어린 희생자의 그림자가 수면 주변에 맴돌고 있다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깊이 남는 교훈은 탐욕의 대가와 통제력 상실에 관한 것일 것이다. 원산 주민들은 박민재와 현우의 죽음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경종과 같다고 말한다. 단 한순간의 윤리적 일탈, 양심을 압도하는 탐욕으로 인해 한 공동체의 평화가 파괴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청룡호에 대해 누군가 물을 때마다 되풀이되곤 한다. 언론과 책들은 이를 청룡호 사건이라 불렀는데 이 이름은 공포뿐만 아니라 과거의 빚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이 사건을 강원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암울한 한 장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청룡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고 고요하다. 하늘의 새들은 여전히 호수 위를 날고 늙은 소나무들은 여전히 바람에 몸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의 내면 깊숙이 그 해의 살인사건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새겼다. 그리고 매년 추모식에서 그들은 호수 옆에 모여 바람 속 촛불을 통해 정의가 비록 더디지만 결코